네, 이번에는 상담 이론 문제인데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1차 21번부터 36번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류 비중으로 보면은 전부 다 적색이죠. 적어도 여기에서 이 내용에서 한 두세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기가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나올 게 뻔하다는 것입니다. 나올 게 뻔하다. 나올 거는 뻔하다. 즉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다. 즉 뭐가 나오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고 있지만은 내가 준비를 안 하면은 실기 합격이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최대한 뭐냐면은 많은 분량에서 저는 압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국가 자격증 2급인데 쪼끔 이 정도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오는 건 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에서 우리가 먼저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불안의 세 가지 유형이죠. 상담 이론하면은 아무래도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그중에 하나가 이게 물론 출제 연도는 말이죠. 이 19 년도부터 이렇게 압축을 했어 그렇지만 그전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불안의 세 가지 유형이다. 필기 때 많이 했기 때문에 간략히 넘어갈게요. 불안하니까 내가 현재 신앙생활, 신도 생활을 하고 있다 해서 키워드는 현실적 불안이 있고 신경정적 불안, 도덕적 불안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 심리 상태는 여기에 무의식이 있고, 무의식 이것을 우리가 원초와 이드라고 합니다. 이드가 있고 자아가 있고 그다음에 슈퍼 에고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자아고 초자가 있고 이 본능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면은 현실적 불안은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현실을 보고서 느끼면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불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의료 대란이다 뭐 이런 게 보면 이런 걸 느끼면은 '야 이거 아프면 어떻게 하냐.' 뭐 등등 이런 것이죠. 이런 현실적 불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신경정적 불안은 이 자아하고 이 본능입니다. 원토라고 하는데 이들 여기는 뭔가 자꾸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자아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눌러요. 왜 그러냐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은 무슨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뭐 훔치고 싶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요거는 에고와 요 에고 자아입니다. 본능 간의 이 갈등에 의한 불안입니다. 그래서 본능이 통제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느끼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이걸 누르다 보면은 이렇게 인제 불안이 생긴다. 이것이 인제 신경정적 불안이고, 도덕적 불안은 요번에는 요 원초와 이 슈퍼의 에고 요 관계의 어떤 그 갈등입니다.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왜 "설명하시오." 해서 이렇게 3개 설명하면은 6 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능과 초자 간의 갈등에 의한 것입니다. 뭐 이거는 어떤 도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신경정적 불안은 법적인 어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이 양심적인 어떤 그 죄의식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뭔가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것 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정신분석 상담의 방어 기제 종류 5가지입니다. 그전에는 4가지, 뭐 5가지, 6가지
6가지는 잘 안 나와요. 5가지 이렇게 쭉 나오고 5가지만 쓰라라고 하는 게 있고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5가지 하면은 5점이고 3가지 쓰고 설명하면은 6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자 우리가 이런 어떻습니까? 이런 불안 때문에 위에 말한 이것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뭔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그 현상을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어 깊은 이론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일단 시험 준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방어를 한다면 우리가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큰 전쟁, 전투의 대승부가 방어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해서 전투 대승부입니다. 그래서 전은 전위입니다. 위치를 바꾸는 것이에요. 자신이 어떤 만약에 5가지 쓰라면 전위, 투사, 그다음 대치, 그다음에 승화, 부인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설명을 하라라고 하면은 3가지 설명이 나오거든요. 요 중에 3가지를 그냥 요 내용을 익히시면 됩니다. 요 내용을. 설명하라고 할 때는 전이 자신이 어떤 대상에 대해 느낀 감정을 보다 덜 위협적인 다른 대상에게 표출하는 것이다. 요렇게요. 위치를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는 있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야단맞은 사람이 부하 직원이나 식구들에게 트집을 잡아 화풀이를 하는 경우 또는 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놀긴다 이런 거. 자, 이 예는 이것까지 설명하시오 할 때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넣어 놓은 것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투사는 쉽게 말하면 남 탓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인 양 생각하고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화난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상대방이 자기에게 화를 낸다고 생각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낀 사람이 성낸다 이런 게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사라고 합니다. 전투 대성부는 대치입니다. 전이하고 약간 비슷한데 이제 조금 달라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욕구나 충동 에너지를 원래의 목표에서 대형 목표로 전환시킴으로써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제 쉽게 말하면 꽝 대신 닭이다. 꽝은 요새는 이게 바꿔 생각해야 되겠죠. 이거 옛날 닭 대신 꽝이겠죠. 예. 꽝 대신 닭 맞겠네요. 예. 옛날엔 닭 대신 꽝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게 꽝이 귀하니까 대신 에이고 닭이라도 이렇게 바꿔서 뭔가 긴장을 불만을 해소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승화는 말이죠. 마치 이 승화는 이게 좀 방어 기제 중에서 가장 그 합리적인 겁니다. 좋은 거예요. 방어 기제 중에서는. 정서적 긴장이나 원시적 에너지의 투입을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동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예술로 승화하는 경우 이런 게 이제 승화가 되죠. 예술가도 성적 욕망이 있는데 이것을 100% 이룰 수 없을 경우에 뭘로 예술로 승화해서 표현한다. 아니면 싸움질을 하는 아이가 맨날 싸움을 해서 누구를 패면은 곤란하죠.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권투 선수가 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승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인은 그 말대로 부인하는 거예요. 엄연히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쾌한 현실에 눈을 감음으로써 불안을 회피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예를 들면 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여행을 떠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것이에요. 요런 것들도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있죠. 이게 이제 방어 기제인데 요 출제 빈도가 꽤 높은 겁니다. 네. 그다음에 정신분석학에서 역전이의 의미와 해결책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중요 빈도 최근에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자가 있고 내담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상담자를 보고 뭔가 자기 과거의 어떤 사람을 떠올린다든가 그 느낌을 받으면은 이걸 우리가 전이라고 합니다. 전이. 근데 반대로 역전이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보고 옛날 그 과거의 어린 시절의 어떤 인물을 느끼는 그런 그 감정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이걸 우리가 역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느끼는 이 전이는 상담에서 정신분석학에서 이걸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내담자의 무의식을 알 수 있는 데 크게 도움이 돼요. 근데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역전을 느끼면은 이거는 상담에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하고 역전의 의미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갖는 무의식적 감정으로 상담자가 어린 시절 느꼈던 중요 인물에 대한 감정을 내담자에게 투사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의는 반대죠. 했습니다. 혹시 이해를 위해서 이거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역전이가 날 경우에는 이게 상담자로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키워드가 자교수입니다. 자교수. 아들이 교수라. 아들이 교수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라도 원래는 부가 자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입니다. 아들이 교수면은 꼭 그렇진 않지만은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가르친다. 자교수로 생각을 하십시오. 자는 자기 분석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경험이 자기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분석을 해봐요. 과거의 경험이. 그다음 교원은 교육을 분석합니다. 자기 분석 결과 및 경험 내용을 계속 이렇게 축적을 합니다. 요게 이제 교육 분석이 돼요. 요렇게 분석을 했는 요거를 말이죠. 이걸 계속 결과 이 경험 내용을 쭉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죠. 여기에서 해결책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러면은 이 설명은 그냥 이해를 위해서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만 쓰면 돼요. 너무 뭐 또 자신 있다고 해서 이대로 쓰면 좋은데 혹시 또 잘못 쓸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그 오지랖 떨다가 잘못 써 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은 보장을 못 합니다. 네. 쓰라고 하는 건 그냥 쓰면 돼요. 그다음 자교수는 슈퍼바이저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석과 교육 분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슈퍼바이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슈퍼바이저는 그 상담자의 스승, 지도자 주변에 많죠. 혼자서 상담사가 된 건 아니니까 학교의 교수라든가 선배라든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전의 의미와 해결책은 아들한테 배운다. 자 교수 이렇게 생각을 교수인 아들에게 배운다. 이렇게 힌트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24번 문제입니다. 본인의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에서 직업 문제 심리적 원인 5가지를 쓰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여기에 이제 변별 진단이라고도 하고 내담자 분별 그 다음에 내담자의 문제 유형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심리적 원인을 쓰라. 직업적 선택 문제 유형을 쓰라.
요렇게 해도 표현이 되니까 이것만 그냥 익숙했다가 이거 직업 선택 문제 요구하면 이건 또 뭐고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겠죠. 설명을 하라라고 하면 5가지 중에서 보통 3가지입니다. 3가지 쓰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설명할 내용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5가지 쓰시오 하면은 우리가 뭐 이거는 필기 때 많이 했죠. 의자 정선문이죠. 의자 정선문. 자, 필기할 때는 그냥 이것만 외워도 됐어요. 의자 키워드만. 그러나 실기는 이제 의존성, 자아 갈등, 뭐 내적 갈등해도 됩니다. 정보의 부족,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이 들어가야 되고 문제 없음을 확신의 부족 이렇게 되는데 자, 설명하라고 하면은 의존, 생애 발달 과제에 대한 자기 주도적 수행상의 어려움, 이게 의존성이 있나 없나 이거죠. 주도적으로 하느냐 못하느냐. 자아 갈등은 자아 개념들 사이에 내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혼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5가지 이게 내담자 유형을 보지는 이렇게 분별을 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정보가 너무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경제적, 교육적, 기회 결여 등으로 인한 정보의 부족. 자, 이게 직업 상담이니까 직업 정보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이 사람이 뭐냐면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내담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자신의 선택과 타인의 기대 간의 충돌에 따른 불안입니다. 뭐냐?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걸 하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실망시키는 건 아닌가 이런 게 있죠. 문제 없으면 확신이 부족해가지고 상담실을 찾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 이렇게 해서 5가지 보시면 되고 요거와 이제 같이 나오는 게 직업 상담 3단계 과정이죠. 물론 이제 상담 기법이 있죠. 의자, 정선문, 명비서가 나오죠. 명비서. 요거는 기법이죠. 명료와 그다음에 비교, 그다음에 소망과 방어책에 대한 해석 이렇게 있는데 여태까지 기법은 나온 적이 없고 단계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모형을 구체화시킨 보존의 직업상담 과정을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6점이 됩니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탐중변이죠. 탐중변. 탐색과 계약 설정을 하고 중대한 결심 또는 핵심 결정이라고도 합니다.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탐색과 계약 설정은 2가지입니다. 내담자의 정신역동적 상황에 대한 탐색, 왜 정신역동 상담이니까 정신역동적 상태에 대한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상담 전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어떻게 하겠다 이게 상담 전략입니다. 요거 2가지가 요것을 설명하는데 요 2가지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말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중대한 결심입니다. 중대한 결심은 딴 게 아니고 성격 변화 이게 들어가야 돼요. 내담자는 중대한 결정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성격 변화 등으로 확대할 것인지 고민을 한다. 이게 성격 변화가 들어가야 되고 변화를 위한 노력은 내담자는 자기 자아인식 및 자아이해를 확대해가며 나가며 지속적인 변화를 모색한다. 뭐 요게 들어가면 되니까 뭐 3부 변화를 위한 노력은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요 앞에 내용을 특히 중대한 결심에는 성격 변화, 탐색과 기하 설정에는 정신역동적 상태에 대한 탐색, 정신 상태 탐색을 하고 상담 전략에 대한 합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26번 문제입니다. 행동주의, 적응행동 정진기법 3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간략히 요약을 해드리면은 행동주의는 크게
뭐냐면 내적이 있고 외적이 있어요. 내적은 이게 감소를 시키는 겁니다. 즉 불안이죠. 불안은 감소를 시켜야 되겠죠. 외적은 바람직한 행동이에요. 바람직한 행동. 요거는 정진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 정진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외적 행동이 되겠습니다. 감소를 한다고 하면은 불안 감소 기법이 되겠죠. 예. 그래서 행동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정진 기법이니까 우리가 필기할 때 이게 바로 뭐와 같으냐면은 학습, 행동제는 학습을 중시하잖아요. 내적이든 외적이든 학습을 통해서 하는데, 학습 촉진 기법 이게 되죠. 학습 촉진 기법. 필기 시험 할 때는 학습 촉진 기법. 그래서 아침에 볼일을 크게 봐야 공부가 잘 된다. 강대변이 나오겠죠. 그래서 세 가지 설명까지 해야 되니까 이렇게 6점이 됩니다. 그래서 강대변, 아침에 볼일을 강대변을 봐야 된다. 그래서 강대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와 대리학습, 물론 그 앞에 사회적 모델링 들어가서 넣으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변별학습 이렇게 되겠죠. 강화는 내담자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나 부정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합니다. 잘한 것도 어떻게 됩니까? 잘했을 때는 칭찬해주고 부정적 반응을 보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종의 처벌을 하겠죠. 반응은 뭐냐면 긍정적 반응에는 칭찬을 해주고 부정적 반응을 보일 때는 뭔가 처벌을 해주겠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습은 타인의 행동에 대한 관찰과 모방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변별학습은 뭔가 구분을 하는 것이겠죠. 구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어떤 지능도 구분해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학습 분야가 어디에 있는가, 흥미가 뭐다, 능력이 뭐다, 뭐 이런 걸 변별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검사 도구를 사용해서 자신의 능력과 태도 등을 변별해서 비교한다. 예. 도구를 사용해서 변별하고 비교한다. 이것이 이제 이런 과정이 통해야 어떻게 됩니까? 합리적으로 구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대변을 이렇게 익혀서 문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체계적 둔감화의 의미와 상담 절차 3단계. 우리가 필기 때 많이 했기 때문에 간략히 넘어갈게 입을 둔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구직 활동량의 최모 씨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나옵니다. 자, 면접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최모 씨에게 체계적 둔감화를 사용하여 상담하는 절차를 설명하시오. 이불둔입니다. 이불을 둘러싸면 둔감해진다. 물론 지금 19년도에는 그렇지만 그전에 나왔을 때는 체계적 둔감화의 의미를 쓰고 이렇게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이게 5점이나 8점짜리가 됩니다. 설명까지 들어가면은. 그래서 참고로 이 의미는 특정한 상황이나 상상에 의해 조건 형성된 불안이나 공포에 대해 불안 공포 자극을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노출시킴으로써 내담자의 불안 공포 반응을 경감 또는 제거시키는 행동 수정 기법이다. 알다시피 불안은 감소를 해야 되죠. 경감 또는 제거시키는 행동 수정 기법이다. 그래서 입을 둔 나옵니다. 제1단계 근육 이완 훈련. 근육 이완 훈련을 통해 몸의 긴장을 푼다. 2단계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나는 어떤 게 불안하고 불안한 몇 가지, 보통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해서
낮은 수준의 자극에서 높은 수준의 자극으로 불안 위기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사람마다 나는 어두우면 불안하다, 뭐 뱀을 보면 불안하다, 그 단계마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3단계가 불안 위기의 목록에 따른 둔감함, 불안 유발 상황을 단계적으로 상상을 합니다. 이게 횟수가 한 10회 한 2, 3개월 걸려요. 상상만 가지고 이게 한두 분 만에 된 건 아니겠죠. 유도하여 불안 반응을 점진적으로 경감 또는 제거시킨다. 이런 내용입니다. 낮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단계적으로 상상해서 이렇게 경감 또는 제거시킨다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요새는 또 최근에 이렇게 나와요. 불안 감소 기법은 뭐냐면 이게 내적 변화가 되겠죠. 그다음에 학습 촉진 기법, 아까 말하는 정진 기법이죠. 요게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쓰라 이렇게 주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게 트렌드가 이게 나오니까 이렇게 된 경우는 점수가 꽤 높습니다. 볼까요? 행동주의 지급 상담의 상담 기법을 크게 불안 감소 기법과 학습 촉진 기법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유형별 대표적 방법을 각각 3가지 쓰시오 하면은 3가지 6점이 되죠. 그 다음 행동주의 직업 상담의 상담 기법을 크게 불안 감소 기법과 학습 촉진 기법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유형별 대표적 방법을 각각 2가지 쓰고 설명하니까 각각 2가지가 4가지죠. 설명까지 들어가면 곱하기 2가 되니까 이럴 경우는 배점이 8점이 됩니다. 자, 우리가 불안 감소 기법은 대표적인 건 체계적 둔감하죠. 이거는 이불도 나는 거. 요거는 이제 나오고 크게 이제 키워드를 익히기 위해서는 홍채주라고 했습니다. 홍수법이 있고 체계적 둔감화가 있고 주장훈련이 있습니다. 홍수법은 알다시피 홍수가 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불안을 느끼는 자극들을 한꺼번에 소나기처럼 말이죠. 한꺼번에 제공해서 불안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예 강하게 이렇게 노출시켜서 완전히 둔감화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심리적으로 또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체계적 둔감화는 입을 돈 나오겠죠. 이완 훈련. 그 다음에 입불 돈 나오니까 됐고, 주장 훈련은 불안 이외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여 불안을 감소시킵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막 주장을 하는 겁니다. 불안 위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거는 이제 설명하라고 할 때는 2가지 하면 될 거예요. 그냥 제목을 쓰라고 하면은 홍수법, 홍채주 해서 체계적 둔감화 주장 훈련 하면 되겠고, 학습 촉진 기법은 위에 말한 이거하고 같죠. 이제 이 적응 행동 정진, 이게 바로 학습 촉진 기법입니다. 요 내용은 앞에 설명했으니까 같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냥 쓰라라고 하면 강화, 사회적 모델이니까 대리학습, 변밀학습 쓰면 되고, 설명하라고 하면 이 2가지나 3가지 중에서 자신 있는 거 쓰면 되겠습니다. 필기를 했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이 대목이 넘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베개, 아론백의 인지치료적 인지적 오류의 유형입니다. 우리는 이 인지적 오류의 유형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건 거의 단골이라고 보면 됩니다. 백의 인지치료에서 인지적 오류의 유형 3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3가지 쓰고 설명하면 6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백의 인지치료에서 인지적 오류의 유형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전에는 말이죠. 그냥 3가지 했는데 이번에 4가지가 나와서 하나 교재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좀 되도록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인지적 오류,
흑개임선인데 이거 그냥 흑개임선 해 가지고는 말이 잘 기억 안 날 거예요. 즉 흑백 논리는 개인의 임의적 선택이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좀 문장을 요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요 키워드를 요런 식으로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흑백 논리가 있고 개인화가 있고 임의적 추론이 있고 선택적 추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를 쓰라라고 하면은 이제 흑백 논리는 개인의 임의적 선택에 대해서 흑백 논리 개인화 임의적 추론, 어, 또는 뭐 쓰라고 하면 네 가지면은 선택적 추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만은 설명하시오라고 하면은 이제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흑백 논리는 모든 경험을 한두 개의 범주로만 이해하고 중간지대가 없이 흑백 논리로서 현실을 파악한다. 이걸 이분법적 사고로 합니다. 우리가 왜냐면은 최악이 있고 최선이 있잖아요. 어, 그럼 예를 들어서 점수로 말하면 0점도 있고 뭐 100점도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가운데 뭐 10점도 있고 50점도 있고 60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무시하고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로만 생각해.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런 그 흑백 논리, 이걸 이분법적 사고로 합니다. 100점이 아니면 0점과 다를 바 없다고 보는 경우. 뭐 아니면 도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유체수도 뭐 독에 걸린 뭐 이렇죠. 극과 극. 개도 있고 걸도 있고 윷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인정을 안 하는 이런 것이 바로 흑백 논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것이니까 예시를요. 그다음에 개인화는 이 자신과 무관한 사건이에요. 근데 자신과 개인적으로 연결시켜서 잘못 해석을 하는 오류입니다. 뭐 이런 경우 좀 많아요. 화장실에 갔다가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동료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보고 씁니다. 나에 대해 뭔가 수근거리고 이야기했던 거 아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이런 경우 주변에 있죠. 와서 내 없는데 무슨 얘기했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개인화라고 합니다. 임의적 추론은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할 때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증거가 그렇게 생각하는 증거가 어? 그 결론에 관계가 없어요. 위배가. 그건 증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없거나 해도 돼요. 또는 그 증거가 결론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거.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사흘 동안 전화를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자기 멋대로 주장하는 거. 전화 갖고 안 하는 거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하고는 이게 증거가 희박하죠. 이런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을 우리가 임의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임의적 추론하고 선택적 추론하고 또 다릅니다.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결과는. 근데 그중에 어떤 그렇게 좋지 않은 일부만을 뽑아 상황 전체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일부만을 뽑아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중에 좋은 걸 선택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걸 선택한다. 이게 가깝겠죠. 예를 들자면 어떤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열심히 듣는 대다수의 학생, 강의를 말이죠. 강의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학생들 쭉 있는데 일본 다 잘 듣고 있는데 꼭 이 교수가 볼 때는 꾸벅꾸벅 졸고 있는 이런 서너 명의 학생에 근거해 가지고 내 강의가 재미없나 보다. 나는 강의를 잘 못한다.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않고 요런 사람만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적 추론 또는 정신적 여과 쉽게 말하면 필터를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네 가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뭐 과잉, 일반화 뭐 이런 등등은 뭐 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요 네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단골입니다, 이것은요. 자, 우리가 위 앞의 내용과 달리 우리가 인지적 오류의 유형이고, 그다음에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유형 6가지. 요건 제목을 보고 달리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오류의 유형과 자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유형. 요거 구분을 문제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명확성 부족. 이거는 필기 때 워낙 많이 했죠. 아론의 아버지가 양복점을 하는데 원단을 사러 신부를 보내니까 포목시장, 남대문 시장에 간 게 아니고 양복 원단을 강가에 가서 구하는, 원래 하면은 구하는 자까지 해서 자기인식이 부족한 자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양복 원단 강가 구. 이렇게 해서 5가지 또는 6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 나오면 5점, 6가지면 6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쓰시오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괜히 설명까지 에너지 낭비를, 안 그래도 복잡한데 말이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양복 원단 강가 구 구하는 자까지 넣으면 되겠지만, 자는 자기 인식이 부족한 자죠. 그러면 양은 양면적 사고, 복잡한 오정보, 원인과 결과의 사고, 단순 오정보, 강박적 사고, 가정된 불가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필기 때는 그냥 키워드만 읽겠다 하더라도 실기 때는 이게 양이 뭐다, 뭐 양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요 문장을 익히시는 것을 연습하면은 이것도 5점 내지 6점 딱 이렇게 따게 됩니다. 31번입니다. 인지행동 상당 기법 3가지입니다. 인지행동. 실직하고 나서 나는 무능하다라는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떠올라 우울감에 빠진 내담자에게 우리가 아론백은 뒤에 나오는 앨리스의 인지정서 행동 그 이론과 구분되는 거는, 그거는 비합리적 신념이 나오고, 이 아론백의 인지는 어, 부정적인 자동적, 부정적 사고 또는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이렇게 되는 게 여기 하나의 구분되는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론백의 이론이 되고, 아론백은 우울증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우울감에 빠진 내담자에게 백의 인지행동 상담을 하려고 한다. 이 내담자의 부정적인 사고를 합리적인 사고로 변화시키기 위한 상담 기법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행동에 대한 인지가 문제인데, 요거는 이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째요? 정언행, 바른 언행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정언행,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올바른 언행을 알려준다. 바른 언행을 알려준다. 정언행. 그래서 이 기법은 정서적 기법이 있고, 언은 언어적 기법이 있고, 행은 행동적 기법이 있습니다. 설명을 할 때는 정서적 기법은 최근의 정서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합니다. 이야기하게 하고, 이게 이제 정서적 기법이고, 언어적 기법 하면은 요걸 좀 넣으면 좋아요.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통해. 우리가 인지에는 이 소크라테스식 질문법, 대화법이 있습니다.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로 하여금 자동적 사고가 현실적으로 타당한지를 평가하도록 합니다.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통하면은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언어 대화하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이게 타당하지 않는 거네, 타당하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있네, 이렇게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게 하나의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시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타당한지를 스스로 이제 평가합니다.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행동적 기법은 결국
이 행동 실험을 적용을 합니다. 즉 내담자의 부정적 사고의 현실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그 사람이 생각한 대로 한번 행동 실험을 통해서 적용한다. 요 내용을 넣어서 정은행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한번 해봐라. 우리가 한번 그 답답한 사람 어거지 이론 많이 세우는 사람이 있죠. 한번 해보고 얘기해보자. 해보지도 않고 뭐냐면은 자동적으로 안 된다, 뭐 어떻다 이렇게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험 많은 사람, 그럼 한번 해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봐서 뭐냐면은 사고를 부정적 사고를 바꾸는 방법이 바로 행동적 기법이 됩니다. 정은행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32번입니다. 이번 인지적 정서적 상담의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 기본 개념, 상담 목표라고 해서 RET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거는 앨리스의 그 이론이 되는데 요새 이거는 하여튼 계속 꼭 이 문제뿐만 아니고 밑에 나오는 3, 2, 3, 3, 3, 4, 3, 5, 3, 6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나올지 몰라도 이 문제는 거의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나오면은 5점 내지 6점짜리예요. 그래서 질문 형태와 더불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지적 정서적 상담에 대한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 기본 개념, 상담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자, 일단은 제목은 나와 있어요. 가정, 기본 개념 나와 있죠. 상담의 목표 나와 있으니까 뭐 위에처럼 아론백처럼 정언행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되죠. 왜? 세 가지 딱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필기 쓸 때는 요거 따라서 1, 2, 3 이렇게 예쁘게 분류를 어떻게 해요? 1, 2, 3을 구분해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채점관이 아주 좋아하겠죠.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은 뭐냐면 인간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동시에 비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앨리스의 그겁니다. 합리적 사고 가능성과 비합리적 사고 가능성을 항상 사람 머리에서는 말이죠. 꼭 좋은 것만 있을 수 없어요. 합리적인 게 있고 항상 비합리적인 이게 두 가지가 항상 어떻게 합니까?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경우는 뭐 거의 없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게 이제 앨리스의 그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입니다. 자, 기본 개념은 뭐냐면은 인지정서적 상담은 A, B, C, D, F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개념. 상담은 A, B, C, D, F. 현재 A, B, C, D, F는 뒤에 나오니까 자, 요거 할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의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결국 뭡니까? 이런 거는 합리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꿔서 이 면적이 처음에는 이렇게 반반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상담을 통해서 합리적인 게 가능하면 많고 그다음 비합리적인 건 적도록 이렇게 대체를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해서 바로 뭡니까? 정서적 행동적 문제들을 해결한다. 이렇게 자 뼈대는 됐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A4 용지에 요거 딱 적고 제목만 적고 혼자 몇 번 하여튼 이걸 보기 전에 최대한 생각을 짜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짜내는 연습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그러고 나서 모르겠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게 훨씬 뭐냐면 이걸 오래 보는 것보다는 시험장에서 더 좋은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세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비합리적 신념이 나오는데 여기 당위성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요거 뭐 설명을 쭉 보면 되죠. 세 가지 당위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되면 6점이 돼요.
간단해요. 자세 탓이다. 자세가 비합리적 신념은 자세가 뭔가 삐딱하다 뭐 이렇게 연상을 해도 좋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냐면은 비합리적인 것에 대한 이 키워드를 이렇게 정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 타인데 이제 원래는 자세 탓인데 인제 요거를 좀 타가 두 번째 오는 게 조금 문장이 매끄럽습니다. 자신에 대한 당위성, 타인에 대한 당위성, 세상에 대한 당위성, 요렇게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당위성. 자타세, 자신, 타인, 세상. 자신은 어 예를 들어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예를 요거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으니까 나는 반드시 훌륭하게 이 일을 수행해 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나는 완벽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나는 반드시 성공해. 그 쉽게 말하면 꼭 요 말만 들어가서 가지 않아도 돼요. 어, 요 문장 외에도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돼요. 나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 등이 어, 예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당위성. 타인은 반드시 나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된다. 타인은 나를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이에요. 세상에 대한 당위성. 세상의 조건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이런 거예요. 세상은 원하는 방향 이게 아니고 세상은 반드시 공명정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넣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이래서 얘는 꼭 이거 외에 또 얼마든지 이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표현이면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33번 정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34번입니다. 인지정서행동적 상담의 ABCDEF 모델입니다. 의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미 A, B, C, D, E, F는 다 나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뭐 5가지 A, B, C, D, E까지 할 때도 있고 F까지 나올 때도 있으니까 F까지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겠죠. 일단은 이건 A는 선행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B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람이 있고 비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뭐 합리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은 상담을 할 필요 있어. 우리는 여기에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이 이제 앨리스의 상담 대상자가 되겠죠. 자, 이런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결과가 안 나와요. 이런 사람은 결과가. 이 결과에 대해서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이걸 우리가 D라고 해서 논박을 합니다. 논박을 잘하면은 어떻게 돼요? E가 이펙트 효과가 나타나요. 효과가 나타나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감정이 생겨요. 쉽게 말하면 비합리적인 감정이 아니고 합리적인 감정, 자신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설명을 해야 됩니다. A. 선행 사건 의미 이렇게 해도 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요 증거는 A에서 A는 선행 사건, B, C 이런 거 다 듣고 내담자의 정서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정서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그러니까 B는 위에를 따라갑니다. A, 즉 이 선행 사건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 체계나 사고 체계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합리적이 아니고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은 이게 사고 체계가 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C는 결과입니다. 다르니까 뭔가 정상적이지 않는 뭐가 나옵니까? 이 B 때문에 부적응적인 정서적 행동적 결과가 나타납니다. 정서 행동 결과가 나타나요. 이게 이제 중요하게 정서 행동적 결과 이렇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논박을 해야 됩니다. 비합리적 신념을 현실성, 실용성, 논리성에 비추어 반박을 해줘야 됩니다.
요 현실론입니다. 현실론. 이게 중요해요. 이게 현실론 여기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효과, 그러면 이 논박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로서 비합리적 신념이 합리적 신념으로 이제 대체 바꿔지는 거예요. 효과는 뭐 이거는 뭐 목적 자체가 이렇게 오게끔 돼 있잖아요. F는 새로운 감정입니다. 합리적인 신념으로 인해 자신에 속한 수용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례 문제가 요새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요새 또 이 사례 문제가 또 좀 추세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ABCDF 모델 사례 1입니다. 그러면 요 사례를 여기는 간단하게 했어요. 김씨는 해고 정리로 인해 해고 정리가 아니고 정리 해고로 인해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 여기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다. 김씨의 사례를 앨리스 ABCDF 모델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항상 ABCD 선행사건 이거 쭉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선행사건은 뭡니까? 정리해고 당했다는 거죠. 즉 내담자의 정서나 행동에 미치는 사건인데 뭐 김씨는 정리해고로 실직을 했습니다. 이거요. 자, 비합리 신념 체계, 우리는 이 김씨가 이 어떤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 체계가 선행 사건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 체계나 사고 체계인데 위에 선행 사건이 정리해고죠. 이게 선행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됩니다. 설모가 없고가 아니고 뭐 없고네. 진짜 없고시네. 김씨는 정리해고를 당한다는 것이 요거는 여러분들 요대로 안 외워도 됩니다. 여러분들 느낀 그대로 쓰면 돼요. 어쨌든 간에 이게 비합리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리해고가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는 이제 비합리적 신념책이나 사고 체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번에 이제 결과예요. 결과는 이 AB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자신의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통해 느끼는 부적응적인 정서적 행동적 결과입니다. 정서 행동. 이게 정서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서적 결과, 그다음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적 결과예요. 그러면은 정서적인 어떤 결과는 이건 여기에는 지금 김씨는 극심한 우울과 불안, 자기가 무가치감에 빠진다 이렇게 요거 꼭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들 뭐 아무거나도 넣어도 됩니다. 갑자기 예를 들어서 화를 집에 식구에게 화를 잘 내게 되고 뭐 등등 이런 것 등을 넣으면 됩니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적 결과는 여기에는 김씨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나와 있죠. 요거는 여기에 넣어야 돼요. 이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정서는 여기에 설명을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게 있다. 이걸 넣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오죠.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는 거 요거 나오겠죠. 이런 거. 그 외에 몇 가지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말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문장을 만든다는 이 방식을 우리가 모토에 두고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박, 비합리적 신념을
아까 했지 현실론이라고 했죠. 현실성, 실용성, 논리성에 비추어서 반박을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반박하는 게 아니고 현실성. 자, 김 씨는 회사가 경영 악화에 빠지게 되면 누구라도 정리하기 해고를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현실이 아니냐. 이거를 뭐냐면은 논박으로 통해서 쉽게 말하면 당신이 만약에 회사 경영 악화에 빠지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정리해고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이 외에 여러분들도 비슷한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논리성은 김 씨는 정리해고가 곧 자신의 무가치함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이제 논박을 합니다. 논박을 이런 것이고, 실용성은 김 씨는 자괴감에 빠진 채 자살을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무슨 도움이 실용적으로 효율성이 있는가 없는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반문하는 이런 그 내용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여기 같은 경우 또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거는 이대로 이렇게 쓰려고 하면은 뭐 이거 거의 논문 수준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이죠. 요거는 이해를 하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실제 쓸 때는 이렇게 가지 않을 때입니다. 이 내중에 일부만 들어가서 이 형식만 갖추면 됩니다. 형식만 갖추면은 그러면 다 6점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이래도 내가 다 암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부담을 꼭 갖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효과입니다. 요건 자꾸 좀 읽어 보셔야 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 놓으면 그다음에 문장을 대충 만들면 됩니다. 이 효과, 논박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 이펙트 효과로서 비합리 심리, 합리 심리로 대처하는 거 위에 앞에 했던 게 또 나오죠. 요거는 이 인지적 효과, 정서적 효과, 행동 효과 세 개를 넣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무능의 세고를 당한 것이 아니면 누구나 이제 효과가 나타나요. 이 인지의 사고가 어떻게 바뀌었다. 정서적 효과는 어떻게 해요? 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무가침에 빠질 필요 없고 오히려 새로운 시도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대한다. 만약에 이게 안 떠오른다라고 하면 어떤 것도 있습니까? 그전엔 밥맛이 없었는데 이제 밥맛이 좋아졌다. 그전엔 잠을 잘 못 잤는데 이제 잠도 잘 잔다. 이런 것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동적 효과. 김 씨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을 찾고자 시도하게 되며 자신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이런 게 있겠죠? 참여하게 된다. F. 새로운 감정입니다. 새로운 감정은 어떨까? 합리적인 신념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 이 방향이나 이와 비슷한 내용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김 씨는 합리적인 인생관을 확립함으로써 마침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감정을 가지게 된다. 얘는 꼭 이와 같이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례 2가 되는데 여기에도 다음의 내용은 내담 짧은 호소문이다. 이 호소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의 각 물음에 답하시오. 내가 볼 때 이게 뭐 짧은 호소문이 아니에요. 상당히 길거든요. 내용 보는 건 생략할게요. 어쨌든 간에. 여기 질문이 딱 이렇게 문항에 나와 있어요. 세 가지. 그러니까 쓸 때도 여기에 맞춰서 이게 가면 가. 여기 만약 일로 했으면 일로 해가지고 딱딱딱딱 나오죠. 그러면은 내용을 이 내담자를 진단하고 어떤 기법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쭉 볼 때 이거는 초점은 이거 뭡니까? 어, 진단을 하라고 했으니까 좋은 회사에 꼭 취직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신념, 강박적 사고가 있어서
정서 행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점은 뭡니까? 요 내용을 한두 줄 넣고, 한두 줄이 아니라 한두 문장 넣고 A, B, C, D 기법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요게 이제 초점이 되겠죠. A, B, C, D 기법. 그 다음에 요거는 F는 빠졌어요. 질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A, B, C, D, E까지만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예, A, B, C, D, E까지 넣으면 E까지 넣어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선행사건 A, B, C, D 앞에 했던 게 계속 뭐냐면은 형태만 바꿔서 이렇게 나타나죠. 구체적인 사건으로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은 Y 회사의 입사 지원을 해놓은 게 선행 사건입니다. 자, 지원을 했는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게 고용이 될까 안 될까 이 지금 고민이에요. 입사 지원 요게 이제 선행 사건이에요. B는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실패하게 되면은 내가 무가치한 존재 위에 그 김씨 사례하고 비슷하죠. 이런 거예요. 결과는 이런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정책노동 결과로 숨이 막히고 뭐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이 위에 보면 나옵니다. D는 논박입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며 Y 회사 위에도 좋은 자리 일자리 있다고 논박하여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E는 효과. 뭐 요거는 뭐 항상 그렇지. 비합리적 신념을 어떻게 해요? 합리적 사고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가지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 다 호소문에는 제시되어 되지 않아서나 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예측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 6가지라고 했네요. 물론 뭐 쉽게 하면 우울한 감정, 스트레스, 무력감, 무기, 좌절감, 초조감, 압박감, 진로 선택에 대한 몰입 부재 뭐 이런 거는 꼭 여기 아니고 딴 거 넣어도 됩니다. 예. 이 예측할 수 있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과음을 하게 된다든가 잠을 못 잔다든가 뭐 이런 거 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꼭 요대로 쓰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쓰기 편한 거를 여러분들 위에 제가 했던 뭐 힌트나 키워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 보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서 26번까지 이론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